그래서 이전 시간에 우리가 케라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간단한 기본적인 신경망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스턴 하우징 프라이스라고 하는 데이터 셋을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일단은 시퀀셜한 클래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댄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은닉층과 출력층을 쌓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모델이 완성이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전 시간에는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특정한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컴파일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옵티마이저랑 그 다음에 학습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용 함수를 정해서 fit 펑션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떠한 데이터에 우리가 기본적인 신경망을 적용을 해볼 거냐면 이미지 데이터에 기본적인 신경망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미지 분류를 해볼 거예요. 이미지 분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컴퓨터 비전에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수행이 되는 태스크가 되는데, 어떠한 하나의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가 담고 있는 오브젝트가 무엇인지를 맞히는 것을 우리가 이미지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지 분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한 분류 문제의 한 종류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리고 딥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정형 데이터보다는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 적용이 되었을 때 모형의 성능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파이널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데이터를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관심사가 비슷한 주변의 사람들을 찾던지 아니면 뭐 혼자 하던지 해가지고 팀을 꾸려서 팀 명단을 저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얼마 안 남았죠. 팀 명단을 1차적으로 제출을 한 다음에 팀 멤버들끼리 잘 논의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결정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저에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1기 선배들과 2기 선배들 중에서 제가 주부심을 했던 선배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그 선배들의 논문 주제를 제가 러너스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논문 주제를 다 올려놓은 건 아니고요. 논문 주제들 중에서 딥러닝 방법을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딥러닝하고 관련이 있는 주제들만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세요. 선배들이 졸업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떠한 분석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과제에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파이널 프로젝트에서는 어떠한 분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 분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얘도 지도 학습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정답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사진이 여러 개 있고 각각의 사진에 그 저장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답이 존재하는 데이터 셋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정답이 없는, 즉 레이블이 없는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이미지에 적용을 해가지고 해당 사진에 어떠한 오브젝트가 있는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아지 사진과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강아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어야 되고 해당 사진들에 대해서 강아지라고 하는 레이블 정보가 추가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양이 사진이 여러 장 있어야 되고 해당 사진들에 대해서 고양이라고 하는 레이블 정보가 존재해야지만 얘네들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소량의 데이터는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학습 데이터, 어디에 사용이 되는 이미지 분석에 사용이 되는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수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신경망 모형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습이 제대로 되려면 그만큼 많은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학습 데이터를 사람이 만들어야 하는데 물론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보통 사람이 만듭니다. 그러한 작업에 굉장히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쓰면 되느냐? 보통은 사전 학습 모형을 이용을 해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 전이 학습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해요. 알겠죠? 자, 여기서는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기본적인 feed forward neural 네트워크를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지 분류 작업을 할 건데 이미지 분류 작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전 지식이 무엇이냐면 이미지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혹은 컴퓨터에 어떠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진은 적어도 한 번씩은 찍어봤죠? 맞나요? 네. 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사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죠? 픽셀이죠. 픽셀과 관련된 용어가 뭐예요? 해상도죠, 해상도. 맞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해상도를 얘기할 때 몇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1024 곱하기 1024라고 하는 해상도의 사진이 있으면 얘는 몇 개의 픽셀을 갖고 있는 사진이 되냐면 1024 곱하기 1024의 픽셀을 사진 안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상도를 표현할 때 나타내는 방법이 되고요. 얘가 나타내는 게 무엇이냐면 사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픽셀의 수를 의미합니다. 즉 사진은 여러 개의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픽셀이 어떠한 정보를 저장을 할까요? 픽셀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색깔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픽셀인데 하나의 픽셀은 하나의 색상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빨간색이면 빨간색, 아니면 뭐 회색이면 회색, 아니면 뭐 갈색이면 갈색 이러한 색상 정보를 갖고 있고요. 그러한 색상 정보는 무엇을 가지고 표현이 되게 되냐면 숫자를 가지고 표현이 되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픽셀이 숫자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픽셀이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보를 채널 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칼라 이미지는 보통 세 가지의 채널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 채널 정보를 갖고 있죠. 줄여서 보통 RGB 채널 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픽셀이 빨간색에 대한 색상 정보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에 대한 색상 정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에 대한 색상 정보를 갖고 있어요. 얘네들을 컴바인을 해가지고 하나의 색깔을 표현하게 됩니다. 무엇이요? 픽셀이요. 그리고 하나의 채널에 대한 색상 정보는 0부터 255의 숫자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돼요. 0에 가까울수록 어두운 색상이 되고요. 255에 가까울수록 밝은 색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채널 정보를 갖고 있는 칼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가 컴퓨터에 어떠한 식으로 저장이 되게 되냐면 이러한 3차원의 행렬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m 곱하기 n 픽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픽셀이 몇 개의 채널 정보를 갖는다고요? 이건 픽셀의 수예요. 각각의 픽셀이 몇 가지의 색상 정보를 가져요?
채널 정보를 가져요? 세 가지의 채널 정보를 갖는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빨간색에 대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색에 대한 정보 하나, 그 다음에 초록색에 대한 정보 하나, 그 다음에 파란색에 대한 정보 하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칼라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를 어떠한 크기의 행렬로 표현을 하게 되냐면 m 곱하기 n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이 끝에 있는 3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채널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지에서는 이 채널의 수를 보통 depth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지의 깊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얘가 가로, 얘가 세로가 돼요. 아니면 뭐 세로 가로라고 할 수도 있죠.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depth, 채널의 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m 곱하기 n 픽셀을 갖고 있는 칼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가 이러한 3차원 형태의 행렬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가 이게 3이죠. 첫 번째 이 부분이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의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이 그린, 초록색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고 이 세 번째 부분이 블루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이 셀 있죠, 셀. 얘는 몇부터 몇 사이에 존재하는 숫자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요? 0부터 255 사이에 숫자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칼라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를 컴퓨터가 저장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흑백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흑백 이미지는 우리가 보통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라고 부르는데 얘는 채널이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채널이 없다고 생각해도 크게 상관이 없지만 보통 채널이 하나인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각각의 이 픽셀이 0부터 255 사이에 숫자를 저장하게 되고요. 0에 가까울수록 어떠한 색이라고요? 어두운 색이고요. 검은색이죠. 그 다음에 255에 가까울수록 어떠한 색이에요? 밝은 색. 여기서는 흰색이에요. 실제로 그런지 보죠. 자, 우리가 보는 사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픽셀을 보면은 회색이에요. 맞아요? 그 회색을 나타내는 숫자의 값이 얼마예요? 170이라고요. 170. 컴퓨터에는 이렇게 저장이 네. 컴퓨터에는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볼게요. 얘는 완전히 검은색이죠. 그럼 숫자 몇에 해당이 된다고요? 0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얘를 볼게요. 얘는 완전히 흰색이에요. 얘는 숫자 몇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셀 있죠. 이 셀 정보, 픽셀이 아니에요. 하나의 셀 정보가 하나의 피처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는 몇 곱하기 몇이냐면 6 곱하기 6 흑백 이미지잖아요. 그럼 몇 개의 셀이 존재하는 거예요? 36개예요. 그럼 이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피처 정보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피처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6개가 있는 거예요. 피처는 다르게 표현하면 독립변수를 의미합니다. 독립변수의 수가 36개인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근데 6 곱하기 6 이미지인데 흑백 이미지가 아니라 칼라 이미지예요. 그러면은 셀이 총 몇 개 있을까요? 픽셀이 아니라 셀을 의미하는 거예요. 6 곱하기 6 칼라 이미지면 뎁스가 3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얼마예요? 108이죠. 108개의 셀이 있고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피처의 수가 108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m 곱하기 n 칼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3을 한 만큼의 셀이 존재하게 됩니다. 얘가 무엇이라고요? 피처의 수라고요. 자, 엠리스트 데이터 셋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엠리스트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한 것처럼 손으로 쓴 숫자 하나하나가 저장이 된 이미지들의 데이터 셋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미지고, 이게 하나의 이미지고, 이게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레이블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되고요. 그래서 얘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평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얘는 지금 그 하나의 이미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28 곱하기 28이에요. 그럼 총 몇 개의 픽셀이 있는 몇 개의 셀이 있는 거예요? 몇 개의 픽셀이 있는 거예요? 784개의 셀 정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그 피처의 수는 784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신경망에 존재하는 입력 노드의 수는 몇이 되어야 할까요? 입력 노드의 수는 무엇과 같아야 한다고요? 피처의 수 혹은 독립변수의 수와 같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의 관측치,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하나의 관측치가 갖고 있는 피처의 수가 28 곱하기 28, 즉 784개이기 때문에 입력층에 존재하는 입력 노드의 수는 784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784개의 입력 노드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입력층에 쭉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편향 노드가 하나 존재할 테고. 그러면 각각의 입력 노드가 입력받아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각 셀이 갖고 있는 숫자 정보를 입력을 받아야 된다고. 첫 번째 입력 노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존재하는 첫 번째 셀에 대한 숫자 값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검은색이니까 얼마에 가까운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겠어요? 0에 가까운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입력 노드는 두 번째 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특정한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 특정한 관측치에 대해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 셀이죠. 그러면 28번째까지는 순차적으로 첫 번째 이렇게 로우에 있는 셀들의 값이 쭉 들어가요. 28번째라고 합시다. 자, 그럼 29번째 셀, 이번 29번째 입력 노드에는 어떠한 셀의 값이 들어가야 할까요? 두 번째 로우에 있는 첫 번째 셀의 값이 29번째 입력 노드의 값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얘는 2차원 데이터죠. 맞나요? 가로와 세로로 생성이 되어 있잖아요. 28 곱하기 28, 2차원 행렬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신경망의 입력값으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1차원 데이터로 만들어 줘야 한다고요. 28 곱하기 28을 얼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784 곱하기 1의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그래야지만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각각의 입력 노드에 각각의 셀이 잘 매칭이 돼서 그 값이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2 곱하기 2를 1차원 형태의 벡터로 변경을 하게 되냐면 이러한 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 곱하기 2 흑백 이미지 형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로우가 이렇게 먼저 세로로 여기에 기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로우의 정보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로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세로로 입력이 됩니다.
변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로우에 있는 정보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형태의 행렬 데이터를 우리가 1차원 형태의 벡터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픽셀의 수가 몇 개예요? 흑백 이미지라고 했을 때 9개죠. 그러면 해당 이미지에 존재하는 셀의 수 또한 9개가 되는 거고, 셀의 수가 9개니까 피처의 수가 9개잖아요. 그럼 이러한 이미지에 사용이 되는 기본적인 신경망이 갖고 있는 입력 노드의 수는 몇 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입력 노드의 수는 편향 노드 빼고 9개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9개가 존재한다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입력 노드에는 몇 번째 셀의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이 2 곱하기 2 형태의 행렬을 1차원 벡터로 변환을 했을 때 벡터가 갖고 있는 이 첫 번째 원소가 여기 들어가야 한다고요. 첫 번째 입력 노드에. 그리고 두 번째 원소의 정보가 두 번째 입력 노드에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2차원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1차원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리쉐입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조금 이따가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데이터만 이렇게 준비를 하면 나머지 과정은 거의 동일해요. 독립변수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성을 한 신경망에 존재하는 은닉층을 거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력 노드를 거쳐가지고 해당 관측치에 대한 종속변수에 대한 예측치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MNIST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숫자가 존재하게 되냐면 총 10개의 숫자가 존재하게 돼요. 0부터 9까지.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에 0부터 9 사이에 존재하는 특정한 숫자에 대한 손글씨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픽셀 정보를 분석을 해가지고 해당 이미지에 쓰여 있는 숫자가 1인지, 9인지, 7인지, 8인지를 맞히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케라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회귀 문제예요? 분류의 문제예요? 분류의 문제죠.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는 몇 개예요? 10개죠. 0부터 9까지. 맞아요? 그래서 각각의 관측치, 즉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 이미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가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엠니스 데이터 셋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신경망에 존재하는 출력 노드의 수는 몇 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출력 노드의 수는 10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부터 9까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력 노드에 활성화 함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떠한 활성화 함수가 있는 거죠? 소프트맥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출력 노드가 출력하는 값은 무엇이에요? 어떠한 확률이 출력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속 변수의 값이 0일 확률이 출력이 되고 두 번째 출력 노드에서는 종속 변수의 값이 1일 확률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종속 변수의 값이 9일 확률이 출력이 됩니다. 쭉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해당 관측치에 대한 종속 변수를 무엇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네, 확률 값이 제일 높은 것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일 확률이 제일 높게 나왔다, 0.8로 제일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에 해당 관측치에 대한 종속 변수의 값을 1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미지 데이터에 기본적인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신경망 구조 부분 중에서 뭐예요? 은닉층의 수하고 각각의 은닉층에 존재하는 은닉 노드의 수가 됩니다. 여기서는 어,
네, 이러한 모형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은닉층을 하나만 쓰고요. 해당 은닉층에 존재하는 노드의 수가 512인 굉장히 간단한 신경망 모형을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신경망 구조를 이용하게 되냐면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독립 변수의 수가 즉 피처의 수가 784개이기 때문에 입력 노드의 수가 78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은닉층이 있고 은닉층에 은닉 노드가 512가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10개인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출력 노드가 10개가 있는 거고 각각의 출력 노드에는 이러한 형태의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가 있는 겁니다. 맞을까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올려준 파일 중에서 fnn mlist example 파일을 한번 살펴보고요. 자, 요 파일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랑 케라스를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케라스에서 제공이 되는 mlist 데이터 셋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처음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레스 바가 여기 이렇게 밑에 표기가 되면서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데이터 셋의 사이즈가 조금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았나요? 다운로드 다 받았어요? 예, 받고 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자, 다 받은 다음에 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요 피처 정보, 이미지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변수의 쉐입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28 곱하기 28의 흑백 이미지가 몇 장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에 6만 장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관측치의 수예요. 알겠죠?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가 28 곱하기 28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의 정보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숫자 정보로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각각의 셀이 갖고 있는 숫자 정보가 됩니다. 몇 개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784개의 숫자가 있는 거고 0에 가까울수록 어떠한 색이라고요? 검은색이고 흰색은 255에 가까운 숫자 정보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 있죠. 값이 클수록 흰색에 가까운 색상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파이썬에서 제공이 되는 파이플랏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각화를 해보면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져 있는 거고요. 이 숫자에 대한 숫자 정보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넘어가죠. 잠시만요. 이거 1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아니고 0으로 바꿔야 되죠. 네, 5라는 숫자가 첫 번째 이미지에 쓰여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 이미지의 정답을 보면 5가 저장이 되어 있죠. 확인을 했을까요? 자, 이게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경망을 이제 케라스를 가지고 구축하기 위해서 케라스에서 제공이 되는 모델즈라고 그다음에 레이어즈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퀀셜한 방법으로
신경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퀀셜 위험한데? 네. 시퀀셜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용하고자 하는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은닉층이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맞을까요? 그리고 해당 은닉층의 몇 개의 노드를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어요. 512개를 사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전 주피터 노트북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은닉층을 추가를 해야 합니다. 역시나 활성화 함수를 렐루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put shape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입력층에 존재하는 입력 노드의 수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입력 노드의 수는 지금 몇 개가 존재한다고요?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관측치가 몇 개의 피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28 곱하기 28에 해당하는 784개의 피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력층에 존재하는 입력 노드의 수 또한 784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28 곱하기 28로 표현을 한 겁니다. 맞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 노드가 10개 있는 출력층을 쌓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출력층에는 어떠한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냐면 softmax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파라미터의 값으로 softmax라고 하는 문자열 값을 입력을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자 하는 신경망이 다 구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summary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은 각각의 이미지가 몇 곱하기 몇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원래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의 이미지가 28 곱하기 28. 그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의 2차원 형태의 행렬로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얘를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값으로 입력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2차원 형태의 행렬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신경망의 입력값으로 입력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했어요. 형태를 어떠한 형태로 변형을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1차원의 어레이 형태, 즉 벡터 형태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죠. reshape이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 train 언더바 이미지라고 하는 변수에는 6만 곱하기 28 곱하기 28 형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맞나요? 근데 28 곱하기 28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784 곱하기 1의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reshape 펑션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는 원래 6만을 그대로 갖다 쓰고요. 두 번째 인자로는 28 곱하기 28, 즉 784를 입력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28 곱하기 28이 784로 변환이 된 형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동일하게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도 수행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결과로 우리가 이러한 쉐입의 데이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각의 이미지가 784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벡터, 그러니까 1D 어레이죠. 1차원 벡터라고 표현하면 표현이 조금 이상할 수 있으니까 원소가 784개인 1차원 어레이 형태로 변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환이 되어 있어야지만 얘를 가지고 각각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784개의 색상 정보를 784개의 입력 노드에 하나씩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차원 형태의 어레이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노멀라이제이션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각각의 셀이 저장하고 있는 숫자는 몇하고 몇 사이라고요? 0하고 255인데 이 값을 0하고 1 사이의 범위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최대값이 255이기 때문에 255로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255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셀이 갖는 값을 0하고 1 사이의 값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지금 어떠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냐면 앞에서 본 것처럼 0, 1, 2, 3, 4, 5, 6, 7, 8, 9 10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의 숫자를 종속 변수가 취하고 있어요. 맞을까요?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얘를 그대로 쓸 수 없어요. 신경망에서는 얘를 원합 벡터로 바꿔줘야 돼요. 원합 벡터가 뭐예요? 어떤 자리의 원소의 값만 1이 되고 나머지 원소는 다 0이 되는 벡터를 우리가 원합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값에 해당하는 원소의 값만 1이 되고 나머지 자리의 원소들은 0이 되는 벡터를 우리가 원합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를 원합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10개이기 때문에 해당 원합 벡터는 10개의 원소를 갖고요. 그 10개의 원소들 중에서 몇 번째 원소만, 어떠한 원소만 값이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된다고요? 원래 종속 변수가 취하는 값에 해당하는 원소만 그 값이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원합 벡터의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종속 변수의 값이 원래가 5기 때문에 얘를 원합 벡터로 바꾸게 되면 몇 번째 원소의 값만 1이 되고 나머지가 다 0인 벡터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아니죠. 0부터 시작해요. 여섯 번째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to categorical이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5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던 종속 변수는 원소가 10개인 벡터로 바뀌었는데 몇 번째 원소만 여섯 번째 원소, 즉 5에 해당하는 원소의 값만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벡터로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종속 변수를 이렇게 원합 벡터로 바꿔야 돼요. 알겠죠? 신경망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준비가 다 됐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옵티마이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 예에서는 아담이라고 하는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해봤고요. 여기서는 RMS 프랍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RMS 프랍 옵티마이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 파라미터로 러닝 레이트의 값을 정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0.001을 사용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0.001을 입력을 해가지고 RMS 프랍에 대한 객체를 생성을 하고 걔를 사용을 해서 컴파일을 해줍니다. 컴파일 펑션을 이용해서. 그래서 컴파일 펑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어떠한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할 건지, 두 번째로 어떠한 비용 함수를 사용을 할 건지. 자, 분류의 문제에서는 어떠한 비용 함수를 사용을 한다고요? 크로스 엔트로피 비용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 비용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2개인 경우에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비용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형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accuracy라고 하는 지표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펑션을 이용해서 fit 펑션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 돼요. 해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자, 그리고 각각의 f폭에서 지금 f폭을 10으로 했죠.
그러면 학습 데이터를 몇 번 반복해서 사용해가지고 학습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10번이에요. 전체 학습 데이터를 10번 반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에폭에서 왜 업데이트 횟수가 469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보고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 evaluate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ccuracy가 얼마가 나와요? 0.98이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100개의 이미지 중에서 몇 개의 이미지에 쓰여져 있는 숫자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98개의 이미지에 쓰여 있는 숫자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요. 굉장히 accuracy가 높죠. 지금 우리가 사용한 신경망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은닉층이 하나만 존재하는 굉장히 단순한 신경망 모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미지 데이터에 주로 사용이 되는 CNN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엠니스트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엠니스트 데이터 셋이 그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결과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지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순서가 약간은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뒷부분에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이해를 부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짧게 다시 리뷰를 하고 다음 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기본적인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이미지 데이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데이터의 쉐입을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2차원 형태의 행렬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값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걔를 1차원 형태의 어레이, 즉 벡터 형태로 변환을 해야지만 데이터를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값으로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reshape 펑션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